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그 무력감과 공허함, 분명히 성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위대한 정신분석학자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지혜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과 무의미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더 많은 성취를 이루거나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그 공허함을 메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접근법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경보기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작 불을 끄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대적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윤기 제시한 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아가 지금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비난이 아니라 더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온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용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이 왜 이런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진정한 자아와의 단절입니다. 융의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무력감과 공허함은 사실 무의식의 지혜로운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은 당신의 전체적인 존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병적인 증상으로 여기고 빨리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융기 임상 경험을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중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 사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실히 추구해 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달성한 후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기 말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착용하는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진정한 자아를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적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정체성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우리 존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역할들로는 표현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의 역할을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할이 자신에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독특함과 개성을 억압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기준에 맞추도록 교육받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특정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특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유한 특성들이 억압되거나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압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독특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정신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집단적 힘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단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개인의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상실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생명력과 열정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깊은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현대인의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아상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공허감과 무력감은 사실 영혼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더 아우텐티찬 삶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불편하게 여기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의 많은 접근법들이 바로 이런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울하면 항구울제를 불안하면 항불안제를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물론 이런 약물들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연기 감지기가 울릴 때 감지기를 부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재검토하고 때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개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억압하거나 무시해왔던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그림자로 억압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늘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취약하고 의존적인 측면을 그림자로 밀어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상화된 이미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자를 계속 억압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복잡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욱 아우텐티차고 생동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리는 내적 이미지들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관계의 문제들이나 창조적 에너지의 부족은 사실 이런 내적 이미지들과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삶에만 집중해온 사람은 자신의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측면과 연결되지 못해 창조력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하여 자기라고 불리는 전체적인 인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는 의식적인 자아보다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포함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성화 과정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강조한 관계 속에서의 개성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런 개성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만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깊은 만족감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통찰에 따르면 현대인이 경험하는 무력감과 공허함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집단적 정신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빈곤해졌습니다.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이 더 큰 의미체계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나 공동체적 가치관이 개인에게 명확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런 체계들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지만 동시에 의미와 방향감을 제공하는 전통적 구조들을 해체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무게에 압도당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 문화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적 소유가 늘어날수록 더 큰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물질적 소비가 진정한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은 이런 현대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위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적응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명의 일방적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구 문명은 합리성과 논리성 외적 성취와 물질적 진보에만 집중하면서 정신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 발전은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만 의존하려고 하며 직감이나 감정 상상력 같은 다른 정신 기능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이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전할 때 가장 건강하고 창조적인 상태가 됩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도 이런 문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표준화된 지식을 전달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창의성이나 개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정해진 답을 찾고 기대되는 행동 패턴을 따르도록 훈련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관심사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직장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직원들의 개별적 특성이나 창조적 잠재력보다는 표준화된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의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느끼게 되고
이래서 진정한 의미나 만족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융은 또한 현대인이 자연과의 연결을 잃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도시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의 리듬이나 계절의 변화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정신적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은 인간에게 치유와 재생의 근원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생명의 순환과 변화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공적인 환경에서 보내며 자연이 주는 이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임상적 우울증과는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의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은 실존적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개인이 더 깊고 아우텐티찬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연금술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 물질을 완전히 분해하고 정제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아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위기는 사실 변화와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편함을 빨리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 불편함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제시한 해법은 이런 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인내,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이 제시한 방법들 중 하나는 꿈의 분석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내적 지혜에 접근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상상력을 사용하여 무의식의 내용들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깨어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탐구 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도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융은 개성화가 고립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가면을 벗고 아우텐티찬 모습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사실 이런 아우텐티찬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융은 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더 의식적이고 통합된 존재가 될 때, 그것은 집단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무의식적이고 분열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병리적 현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정신적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때 세상은 조금 더 의식적이고 조화로운 곳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항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아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느끼며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저항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관계 패턴도 변화하게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전에 네가 좋았다거나 너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사회 전체로부터 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은 종종 비판이나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층적인 저항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도를 포기하고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항이 클수록 그 뒤에 있는 변화의 잠재력도 크다는 것입니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내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도덕적 확신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깊은 인식입니다. 이런 확신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적 체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반자들을 찾거나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이런 과정에서 멘토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여정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게 되고 때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비선형적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만나지만 매번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 만남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통합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 자신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조각 등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들을 탐구했습니다. 창조적 활동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경험들을 형태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말하며 창조적 표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화 과정에서의 창조적 표현은 예술적 완성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경험을 외적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내적 갈등을 시나 소설의 형태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점토나 나무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조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융근 신화와 종교적 상징들을 연구하는 것도 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신화들과 종교적 이야기들에는 개성화 과정에 원형적 패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들이 인류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경험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여정이라는 신화적 패턴은 개성화 과정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이 일상적인 세계를 떠나 모험을 겪고 시련을 극복한 후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는 개인이 기존의 자아상을 떠나 내적 탐구를 통해 더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신화적 이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혼란이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나 병리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또한 명상이나 성찰과 같은 내적 수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내적 세계와 연결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복잡한 명상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에는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한 객관적 관찰의 핵심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극성의 통합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다양한 대립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과 내향성 사고와 감정 직관과 감각 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극성 중 한쪽만을 발달시키고 다른 쪽은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런 대립하는 요소들을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측면도 인정하고 발달시킬 때 그 사람은 더욱 완전하고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자신이 강한 쪽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약한 쪽은 열등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열등 기능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감정에 의해 행동해온 사람이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거나 늘 혼자서만 일해온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을 통해 그들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들과도 더 어우텐티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관계의 경험은 우리의 개성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겪는 관계의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나 소통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임하는 자신의 존재 방식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윤근 또한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순간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알았다고 착각하거나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경계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개성화 단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젊은 시절의 목표 달성과는 다른 차원의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받아들임생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성찰,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이 그런 과제들입니다. 이런 후반기의 개성화 과정은 전반기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융의 이론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개성화가 집단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각 개인이 더 의식적이고 통합된 존재가 될 때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성장이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개인의 의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환경 파괴, 불평등 등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투사적인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투사를 회수할 때 집단 차원에서도 이런 파괴적 패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변화만으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회 변화가 개인의 의식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구조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무의식적 패턴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화는 단순한 개인적 자기실현을 넘어서는 사회적, 심지어 윤리적 의무가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융근 개성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개인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인류 공동체에 대한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유성도 더 깊이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컴패셔네이트한 자기 관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가? 나의 반복적인 생각 패턴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관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머리로 만든 설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더 직접적이고 아우텐티찬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쓰기나 저널링도 자기 이해를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하루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 내적 경험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패턴들이나 깊은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 일기도 매우 유용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의식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꿈 해석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받은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개성화는 이런 인헤리트된 가치관들을 의식적으로 검토하고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의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부에서 주입받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개성화 과정에서는 내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재정립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관계를 재평가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외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외적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내적 변화입니다. 융은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의미의 추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공허감과 우울감은 사실 의미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마른 삶 바쁘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일상,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창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